이런 고약한 사람들 같으니 나에게 돈밖에 안 보이는 거냐? 이제부터 너희들과의 관계는 끝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72 된 한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두었지만 안타깝게도 자식들은 아버지를 오직 돈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두 아들은 계획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 결혼한 아내와의 생활은 행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관계가 흔들리고 말았죠. 저와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며 첫째 아들 보검이와 둘째 아들 민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농사에 매진하느라 집에서는 늘 피곤한 상태였고 말없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일에만 집중한 탓에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결국 아내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며칠 후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부터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낯선 자동차 한 대가 집 앞에 주차된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와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아내에게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이들은 생각도 안 해?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은 항상 일만 하고. 나도 사람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변명을 듣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우리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두 아들을 책임지고 키우기로 했지만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죄책감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사랑하며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두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첫째 아들 보검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고 저를 도와 농사일도 거들며 동생을 보살폈습니다. 학업에도 충실해서 늘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동생에게도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아이였습니다. 둘째 아들 민재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아 뭐든지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운동에 재능이 있어 학교 대표로 여러 대회에 나가 우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가족에게 늘 웃음이 넘쳤고 저는 그런 두 아들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농사가 여러 번 망가졌고 결국 빚을 내면서까지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눈물을 삼키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늘 밝게 웃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는 다시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만난 경희 씨와 재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그녀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두 아들에게도 좋은 어머니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이야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희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농사일을 거들며 가정을 위해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고 집안일도 성실하게 하며 두 아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며 점점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었죠. 경희 씨는 외출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고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관심만을 보였습니다. 첫째 아들 보검이는 이런 변화를 몇 번이나 저에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새엄마가 요즘 우리한테 너무 무관심해요. 동생도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보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그저
그냥 바빠서 그런 거겠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 라고 대답하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더 이상 그녀의 변화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도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외출이 잦아졌고 아이들에게는 점점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갔다 왔어요.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이 경희 씨는 집안의 귀중품과 현금을 모두 챙겨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틈을 타 짐을 꾸렸고 제가 어렵게 모아 숨겨둔 돈까지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거실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희 씨도 집안의 귀중품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희 씨, 어디 있어? 소리쳐 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모든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탈감에 무너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학교에서 돌아온 보검이와 민재가 저를 보고 놀라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보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희 새엄마가 우리 돈을 다 가져가고 도망갔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하자 보검이는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일단 경찰에 신고할게요. 민재도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우선 진정하시고 사라진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해봐요.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 악몽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 앞에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불행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부터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리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악몽 같은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집과 농장 건물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이 타버린 뒤였습니다. 집도, 창고도, 농기구도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날의 화재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전부터 경희 씨가 도망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화재로 인해 그 어려움은 극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몇몇 사촌들이 적은 금액을 빌려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장 친한 사촌인 영식이 형도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경수야, 나도 돕고 싶지만 요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땅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땅은 제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 땅을 팔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중개업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최대한 빠르게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땅을 판다는 사실이 괴로웠지만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중개업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땅을 사고 싶어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마지막 재산을 잃는다는 상실감도 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땅을 사겠다는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그 땅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서명하며 마지막 재산을 넘겼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후 저는 받은 돈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제 사정을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직원의 위로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돈을 인출한 후 곧바로 빚을 갚으러 갔습니다. 다시는 빚을 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지만 두 아들을 생각하며 버텨나갔습니다. 보검이와 민재는 저희 헌신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첫째 아들 보검이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성실한 노력 덕분에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갔고 언제나 목표가 뚜렷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졸업 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대학 시절부터 여러 동아리에 가입해 인맥을 넓히고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보검이는 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이였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꿈을 응원하며 지원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죠. 둘째 아들 민재는 활발한 성격으로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운동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며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선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스포츠 관련 회사에 취업했고 특유의 밝은 성격과 긍정적인 태도로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재는 도전하는 것을 즐겼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왔던 그는 회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와 두 아들은 예상치 못한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보검이는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경험 부족과 경영의 미숙함으로 인해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본으로 시작했지만 사업이 확장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보검이는 어떻게든 사업을 성장시키려 했지만 시장 상황은 그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손님이 찾아오며 희망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홍보와 마케팅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점점 더 궁지에 몰린 보검이는 심적으로도 무너져갔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한편 민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가벼운 내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했고 결국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하며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따르는 듯 보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돈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을 잃을 때마다 더 큰 금액을 걸며 만회하려 했고 그 결과 빚은 점점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도박에 빠지면서 민재는 주변 사람들과도 멀어졌고 결국 가족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남은 땅을 팔아 두 아들의 빚을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땅은 저희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지만 두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보검이의 사업빚과 민재의 도박빚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빚을 모두 갚은 후 보검이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재 또한 도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두 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수 없었던 두 아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는 두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들들의 성공과 행복이 내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밭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내게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선생님, 단순한 복부 통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며 큰 병에 걸려본 적 없던 내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결국 큰맘 먹고 대학병원을 찾았고 여러 검사를 마친 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담당 의사의 연락을 받고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안타깝지만 대장암 말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치료가 시급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내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장암 말기라니. 도대체 왜?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물었고 의사는 치료 방법을 설명하며 항암 치료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을 내려놓고 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원 후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통장에 병원비로 쓸 돈은 남아 있었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두 아들은 나를 더욱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들들에게 병을 알렸고 보검이와 민재는 놀란 듯 급히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엿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감이었습니다. 보검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말했고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 속에는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사라지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끊긴다는 불안감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읽혔습니다. 보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저희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재도 침묵을 지키며 눈물을 훔쳤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똑같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두 아들이 내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계와 미래를 더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아들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그들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난 지금 이 순간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 병이 아들들에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병마와 싸워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상에 있는 동안 보검이는 다시 한번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꿈을 품고 시작했지만 무리한 확장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사채까지 쓰면서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도박에서 손을 떼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도박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가며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보검이와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둡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는 순간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묻자 보검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또 사업과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이번에도 큰 빚을 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의 말이 끝나자 민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언제 철이 들 거냐?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돈을 요구하러 오다니. 이제 더 이상 재산이 없다.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내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두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듯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결국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떠나는구나. 내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고 병마와 싸우며 홀로 남겨진 나는 깊은 허탈감 속에서 그저 병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두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그들은 내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연락을 끊고 난 후 병원에서의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병실로 찾아와 내 상태를 확인하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항암 치료를 잘 견디고 계신가요? 아직 삶을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의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두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고 나는 홀로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내 삶에 대한 의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병실로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 사촌 영식이 형이었습니다. 경수야, 내 소식을 듣고 왔다. 뭐든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라. 그의 따뜻한 말에 나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형님은 별일 없으시죠? 이 사람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내 몸 걱정이나 해라. 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 말고 말해. 아무리 암이라도 완치되는 경우도 많다더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힘들어도 한번 이겨내보자. 영식이 형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비 일부를 부담해 주었고 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병실 너머에서 들려오는 두 아들의 대화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보검이의 초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에는 걱정이나 슬픔이 아닌 욕심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졌고 민재도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받을 몫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다른 결정을 하실까 봐 불안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 문제는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나눠지지만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아드님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검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직 의식이 명확하실 때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병실 문 너머로 이 대화를 들으며 충격과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두 아들이 내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어떻게 차지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후 두 아들은 병실에서 또다시 재산 문제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너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잖아.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차지할 자격은 없어. 보검이가 민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은 사업을 망쳐서 모든 돈을 날렸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비난해. 형도 받을 자격 없어. 민재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적어도 나는 노력했어. 넌 그냥 도박으로 돈을 날린 주제에 뭘 잘했다고 아버지의 재산 절반 이상을 탐내는 거야? 형이 무슨 노력을 했는데. 실패한 사업가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비난해. 아버지의 재산, 내가 절반 이상 가질 권리가 있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병실은 두 형제의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검이는 주먹을 꽉 쥔 채 민재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다. 더 이상 너와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법대로 하자고. 그래, 법대로 해보자. 민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나는 두 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욕심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병원 관계자들이 개입해 두 아들을 병실에서 내쫓았습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꼈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내 아들이라니 차라리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구나.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평생의 헌신과 사랑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나 혼자뿐이었다.
병실에서 나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두 아들이 병실에서 유산을 두고 서로 다투던 그날, 나는 깊은 상처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잊어버린 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일구어온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말입니다. 결심을 굳힌 후 나는 사촌 형인 영식이 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려운 시절마다 나를 도와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식이 형은 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경수야, 무슨 일이든 도울 테니 말해라.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형에게 부탁했습니다. 형, 두 아들이 이러는 걸 더는 못 보겠어. 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 영식이 형은 나의 결정을 이해하며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의 법적 절차를 설명하며 물었습니다. 박경수님,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담으시겠습니까?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봉사활동을 했던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 작성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영식이 형은 내 곁을 지키며 묵묵히 나를 도왔습니다. 마침내 유언장이 완성되었고, 나는 단호한 마음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 소식은 지역 사회에도 전해졌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병실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경수님,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도움으로 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젊은 시절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과 함께 놀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보냈던 시간들은 내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두 아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말이었지만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작은 흔적이라 믿었습니다. 영식이 형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수야, 내가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 정말 멋진 일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이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사촌 형의 보살핌 덕분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몸 상태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병이 언제 다시 나를 덮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남은 돈으로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식이 형은 내 결정을 지지하며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경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시골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좋은 선택이야? 나는 형의 따뜻한 말을 들으며 시골로 향했습니다. 경상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내 새 집은 주변에 넓은 정원이 있었고 멀리 산과 들판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첫날 나는 집 주변을 둘러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원은 손볼 곳이 많았지만 그만큼 내가 할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내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며 하루하루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치료보다도 내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정원을 돌보는 일은 일상의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꽃을 가꾸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는 시간은 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정원에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특히 장미를 좋아해 정성껏 가꾸었고 활짝 핀 장미를 보며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또한 채소를 직접 심어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등 다양한 작물을 키우며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해 식탁에 올리는 일은 매우 보람찼습니다. 시골 생활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주 열리는 마을 모임에서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는 내게 큰 위안이 되었고 나는 그들에게 보답하고 싶어 다양한 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르신들을 위해 심부름을 하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특히 영식이 형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내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어려운 순간마다 곁에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내게 큰 힘이 되었고 나는 형에게 늘 감사했습니다. 경수야, 내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계속 힘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나는 형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형. 형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형과 함께 이 시간을 즐기며 살아갈 거예요. 이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두 아들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그 덕분에 나는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 사촌 형과의 깊은 우정,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삶은 내게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주었습니다. 언제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은 후회 없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해보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